교단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윤입니다. 교단혁신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현재 교단의 모든 분야를 재점검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정신, 구세경륜, 창립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단을 만들어 세계 주세종교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혁신은 교단 구성원 전체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본의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초청 강연은 그러한 질문의 첫 장을 여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분으로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면서 장작과 비평 명예편집인이신 공산 백낙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정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혁신특위의 보산위원장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교단은 중대한 고비를 맞아서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이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최근에 교단의 그 여러 곡절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교단 4대를 앞두고 대종사님께서 교단에 큰 시험 문제를 주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은 그야말로 결복기 교단으로 순조롭게 진행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어떤 시험 문제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혁신특위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건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상 발언을 조금 한다면은 저는 소태산 대종사를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또 교전 영역에 참여해서 처음에 그 정전 번역이 출간되었을 때 좌산 당시 정법사님으로부터 공산이라는 법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단과 특별히 가까운 인연을 가졌지만은 늘 교단 바깥에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교훈을 보니까 14조 2항에 이런 아주 편리한 규정이 있더군요. 절차를 밟아 입교한 사람을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그래서 그 조항에 말한 교도가 아닌 신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을 미리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뭘 잘 모르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저 교도도 아니니까 뭐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접어주시기를 바라고, 둘째로는 교도 생활을 안 하다 보면 또 원불교 특유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교단에. 그런데 별로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 문화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고운 말씨를 쓰고 환인을 짓고 그러기 위해서 되도록 거슬리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오늘 좀 거슬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저 원불교 문화를 잘 모르는 친구라서 저러나 보다 또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제가 소태산의 사상과 교법을 높이 평가하고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교도가 특정 종교의 교도가 호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독립된 지식인으로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말이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조금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소태산 사상의 위대함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공부가 부족하지만은 사례를 들라 그러면은 세 가지 아니라 훨씬 많이 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약도 있고 오늘의 주제가 교단 혁신 문제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하는 그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한반도의 후천개벽 사상의 흐름하고 세계적 종교인 불교를 결합시킨 것이 저는 이건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동학 이래로 유불선 삼결합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추구해온 한반도 특유의 사상적 모색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은 선생이나 해월 선생 또 증산 선생 여러분들이 불교를 제대로 수용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대신에 수은 선생 같으면은 유교 또 증산 선생 같으면 선도를 더욱 풍부하게 계승한 그런 면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 대정경 서품 15장에서 말씀하신 세계적 주교가 되기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가령 근대 과학과의 친연성, 또 그리스도교 등 타 종교와의 회통 가능성, 이런 것은 모두 불교와 결합함으로써 훨씬 쉬워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세계적 주교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후천 개벽 사상을 수용하지 못한 전통 불교가 세계적 주교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같은 장에서 말씀하신 미래의 불법으로 세상을
불법이 돼서 세상을 이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불교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도 새 불교와 회통하면서 우천정교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선천정교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태산 사상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건 저뿐 아니라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주목하는 바지만은 사은 사상입니다. 은 사상. 그런데 사실은 이 소태산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은 사상은 불교보다 유교에 가깝죠. 가령 법률론 같은 것은 이건 세속적 문명을 탈출의 장소로 보는 전통 불교와 다른 발상입니다. 또 그리스도교도 물론 그리스도교 안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유교나 대승불교에 비하면은 현세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데 이런 성향과도 이 법률은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불교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듯이 석가모니는 고를 말씀하셨는데 소태산 대종사는 은을 말씀하셨다. 그런 그 사실만을 강조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를 말씀하신 건 아니라 그 해법으로 사성제를 말씀하셨고 팔정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그냥 살면서 경험하는 경험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의 반대말은 사실은 은이 아니라 낙이죠. 고나 낙이나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단순히 대비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것이 석가는 존재의 본질을 고로 봤고 소태사는 은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대비하면은 사실 이것은 불교나 원불교가 똑같이 부정하는 서양의 그런 형이상학적 본질론,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다. 이걸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본질주의라고도 합니다. 본질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석가의 고는 경험적 진실로서 진실인데 반해서 은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정전교의편 4대 강령에도 말씀하셨는데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정렬을 발견하여 도달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은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진실은 아니에요. 은이라는 것은. 따라서 은혜를 알고 보은을 실행하는 지은보은이라고 하셨죠. 지은보은을 교리도의 인과보은의 신학문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수행이라는 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막공부라는, 이건 이제 수행문에 들어가 있는 사막공부라는 진공묘유의 수행이 있어야 하고, 특히 사막의 열매에 해당하는 취사,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그런 취사가 보은의 길인 것이죠. 그런 공부와 실행이 없이 무술고를 당하더라도 이건 은혜다 하고서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돌리고 자기가 감사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중국의 루신의 아큐정전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아큐라는 인물이 어디 가서 뭐 실컷 두드려 맞고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일을 망쳐놓고도 사실은 내가 이긴 건데 너희들은 모르지, 그러고 혼자 위로를 하고 만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정신승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감사 생활이라는 게 이런 정신승리가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태산 그 위대한 업적으로 꼽고 싶은 것은 후천 종교 특유의 조직을 창안하신 겁니다. 실제로 사실은요, 원불교가 이제 남녀 동일 권리, 성속의 구분을 없앴다든가, 또 일체 중생이 모두 섬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원불교보다 동학에서 먼저 만들어내셨어요. 수은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동학이 먼저 개척한 사상인데, 거기다가 수은은 출가 교육자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분이 조직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건 일종의 수행 조직이자 사회 운동 조직인데 접이라는 걸 만들었죠. 어떤 분들은 이 접이 수은 선생이 젊어서 보부상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부상들의 접조직을 따온 것일 거다 하는데, 어쨌든 그 접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 갑오 농민 전쟁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가 교역자의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성속의 구분을 근원적으로 폐지하는 이점은 있지만은,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올 김영옥 같은 분은 그가 쓴 동경대전 책의 2권짜리 책의 제1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수은 선생은 종교 아닌 종교를 개창한 그런 아주 초유의 인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 말씀은, 그 점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동학이 나중에 지금은 천도교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 조직이 종교 조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에 오롯이 헌신하는 기관 요원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모두가 평등하게 힘쓴다 그래도 그게 참 잘 돌아가기 어렵게 돼 있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소태산의 독창적인 기여는 출가 제가의 차별이 없는 출가제도라는 전대미문의 조직 원리를 창안했다는 점입니다.
대종경 서품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제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종교 집단의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린 그런 발상입니다. 어떤 사회 집단이든 조직화가 안 되면은 그게 오래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조직을 하다 보면은 그 조직의 요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직해 놓으면 그게 오래 가다 보면은 점점점 그 요원들이, 기관 요원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고 그 조직이 굳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교단 이 정법 회상을 위해서 내놓으신 이 원리가 다시 말해서 전무 출신을 두기는 두는데 아무런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의 등급만 따져서 출제가를 막론하고 따지겠다 하는 이 원리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면은 이건 원불교는 물론이고 뭐 또 다른 종교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이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조직의 문제, 조직을 안 만들어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게 후환이 따르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획기적인 방안이 실현되려면은 한편은 모든 것을 공도에 바치면서도 어떤 특권도 그 보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전무 출신 내지 기관 요원 집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출제가를 막론하고 공도에 헌신하는 인사들에게 응분의 숭배를 그 사회의 공도자 숭배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응분의 숭배를 드리는 동시에 스스로 전무 출신 못지않은 공도자가 되고자 신성을 다하는 제가 집단, 내지는 일반 조직원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다른 집단은 몰라도 소태산 대종사님을 따른다는 이 회상에서라면은 못할 게 뭐 있냐 하는 이 분심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럴 때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들은 교무님대로 내려놓을 걸 좀 내려놓으시고 또 제가들은 제가들대로 야 교단이 지금 출제가 차별하면서 우리를 객으로 대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냐 이렇게 불만만 토로하고 시리에 차지 말고 교단에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더라도 나는 대종사님 가르침대로 한번 출제가가 함께 일하는 그런 교단을 만드는데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이런 분심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엄청난 정신 개벽이죠, 그것이. 제가 대종사님의 사상의 위대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저는 이런 그 정신 개벽을 하기 위한 촘촘한 공부법을 만들어내신 게 이게 대종편님이 아주 또 특별한 면이라는 것을 면인 것을 상기하고 싶은데, 다만 여기서는 뭐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공부법을 보시더라도 출가위 계문, 제가 계문 이런 게 따로 있지가 않아요. 물론 비구 계문, 비구니 계문이 따로 있지도 않고, 오로지 모든 신도들이 또는 교도들이 지켜야 할 계문이 있고, 또 일정한 법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계문도 없고 솔성 요론을 하셨는데, 이게 다 출제가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저 교단 혁신에 대한 이런 그 소태산 위대한 소태산 사상의 함의가 뭘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는데, 사실 이 교단 혁신이라는 것은 전산정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내놓은 표에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단을 새롭게가 바로 교단 혁신 작업이었죠. 그러나 아마 그 교단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이렇게 참 괴로운 고비를 넘길 거는 정 목사님도 아마 잘 모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주 절박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하듯이 이제 그 작업을 하려면은 대종사님의 교법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걸 반주하고 참여하는 걸로 출발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개교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를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실천했는가를 반주하면서 그 가르침에서 멀어진 면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이 혁신 작업의 과정이어야 될 것입니다. 개교표뿐 아니라 이 표가 대표하는 동학이래의 후천 개벽 사상이 소태산의 새 불교 창시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그동안 대다수 교단 인사와 원불교 학자들이 경시한 것이 아닌지,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적 그동안에 그 점을 외면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은 선생은 혁명가였죠. 또 그러다가 순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잡혀서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 동학이 퍼지면서 1894년 갑오절에는 참 거대한 어마어마한 혁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되게 갑오 농민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전쟁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로 보면 이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 그 피어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산 선생, 강정산 선생이 먼저 그러셨고, 소태산 선생도 그런 비참한 역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셨을 것이고, 또 대종사님은 실제로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시행되고 있을 때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구사하셨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분 역시 수은 선생님 못지않은 혁명가였고 또 엄청난 항일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잘 순응하시면서 활동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와서 무슨 혁명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서면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인사들도 아마 꽤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은 선생도 평화사상가였죠.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다 평화사상가인데, 또 지금은 촛불혁명 같은 평화혁명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 교단도 후천개벽 사상을 한층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은, 증산, 소태산 등 그 선현들께 보은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회상 조직의 원리 이런 것이 소태산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태산 선생께서 구상하셨고 또 초기에 상당 부분 실현하셨던 그 평등 회상을 복원하는 것이 혁신의 중대한 과제라고 봐요. 그 소태산이 내세웠던 평등 이념 중에 남녀 권리 동일은 비록 그간 상당히 후퇴하고 하긴 했지만 수의단의 남녀 동수 구성 같은 초기의 설계가 유지되었고, 또 최근에는 전산종 목사님 들어오신 이후로 여성 교육자에게 정려 선서를 강제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는 등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 교법 정신에서 가장 멀어져 왔고 아직도 대종사의 교법으로 어떻게 되돌아갈지 전망이 뚜렷이 안 보이는 대목이 바로 출제가 평등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건 대종경 서품 18장의 말씀에도 어긋나고 정전의 지자본의 원칙도 훼손하는 현상이지만, 교단을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참 교단을 엄청 아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교단에 대한 존중이 교단주의로 가는 것은 원래 후천정교 성격이 안 맞는 건데, 교단에 대한 존중이 교단주의로 흐르고 이는 다시 출가 중심주의를 낳고, 출가 중심주의가 자리 잡다 보면은 사실은 제가 좀 주제넘은 말일지 모르지만은 출가자들 간에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서양의 더 오래된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건 거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또 제가교들도 이제 계급으로 전락해서 출가 교역자가 특권 계급처럼 되는 문제로 이것이 이어져 왔는데, 이게 교단 혁신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혁신투기가 당장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그런 방책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냉정한 진단과 진솔한 참여로 출발하여 그 다음에는 이소성대의 준칙을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결정을 혁신투기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혁신투기의 구성을 보면은 사실은 그 출제가 비율은 수의단의 구성에 비하면은 훨씬 평등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남녀 동수 원칙은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것 같은데 소수의 인원으로 최선의 인선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셨으리라고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단에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건데 여기는 그 출제가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출가자 위주의 교단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특위에는 특위위원들뿐 아니라 산하위원회들이 있고 또 협의체도 만드실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시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소통을 강조해 오셨는데 보니까 혁신특위 웹사이트를 만드셨더군요.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그래서 이런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도 출제가 가릴 것 없이 혁신특위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또는 무슨 협의체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느냐 관계없이 모든 이 교도 대중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하셔서 여기에 대한 지혜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좀 번거롭고 예살이 드는 일이겠지만은 전교도 상대로 여론조사도 한번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실 만하죠.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주제 넘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고 사실은 또 하나 이것도 저로서는 약간 주제 넘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교혼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교혼 개정이 혁신 작업 중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교혼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미 한번 만들어 놓은 안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좀 손질해가지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졸속으로 진행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종전의 안은 제가 그 안의 전문을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조계정의 종헌을 참고해서 교정원장의 권한을 조계정 총무원장 수준으로 좀 강화하고 또 종법사는 조계정의 종정 정도의 그런 위치에 두는 것이었다고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사병진을 표방하는 원불교에서는 안 맞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조계종은요, 아시다시피 이판승, 사판승이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판승보다는 이판승이 더 고귀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종정은 이판승의, 그러니까 이 공부에 어른을 모셔놓고 그 밑에 사물을 처리하는 총무원장을 둬서 그에게 실무에 전권을 준다 하는 건데, 조계종 사정도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보면요, 그렇게 공부와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이판 공부에 부족한 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결국은 공부가 부족한 사판승들이 전 종단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계종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빠져 있는데, 이사병진을 강조하는 원불교가 그것을 모델로 한, 모범으로 한 교훈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법사가 공부의 어른인 동시에 사업의 어른이 되는 것이 원불교다운 일이고, 대종사님 이래로 그 이어져 온 전통인데, 물론 정법사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 교정원장의 권한을 확대한다면 어떻게 확대할 건가,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게 그 모형 자체를, 표본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지난번 개헌 논의에서 특히 첨예한 대립을 드러낸 의제가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하는 문제였던 걸로 압니다. 이 문제는 합의를 못 봐서 어떤 합의된 안은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특히 현 교원 제4조에 있는 연원불 조항, 석가모니 부처를 연원불로 한다. 이건 대종사님 스스로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교헌에서 빼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교헌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원불교가 불교이기도 하고 불교 아니도, 어떤 면에서 불교이고 어떤 면에서 불교 아니고 한 것은 정전과 대종경 그리고 정산종사법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무님들이나 원불교 학자나 교도들이 이 교전과 교서를 연마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실행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교훈에 넣냐 마냐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이제 국가의 헌법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는 적어도 근대 국가에는 전 국민이 공유하는 경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헌법이 그런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최고의 문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든가 이런저런 조항을 헌법으로 규정하는데, 도가에서는 그걸 규정하는 것이 교훈이 아니고 그 도가가 채택하고 있는 경전, 소위 소의경이라고 하죠. 그 소의 경전이 뭐냐 하는 걸 정하면은 그 문제는 그게 교전 차원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교헌이라는 것은 이런 교전에 의지하는 회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운영에 대한 규범이 교헌이기 때문에 그 연원불 조항은 넣냐 마느냐 하는 거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고, 소위 경전이 뭐다. 물론 정전과 대정경에 대한 언급이 지금 교훈에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교화 대목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전을 이 전체 교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항목으로 보질 않고 교화의 방편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조항을 앞으로 뽑아내 가지고 원불교는 정전과 대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한다. 그러면은 연원 문제라든가 교조 문제라든가 이게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교조에 관한, 사실 교조란 말은 경전에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교훈에도 보면은 원불교의 법계가 소태산 대종사에게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강조하면은 교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그래서 이 교헌과 국헌, 국가헌법이 그건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더 우리가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헌 문제 역시 대중과의 충분하고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합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교표에 나오는 물질 개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경 수행품에 보면은 수행품 23장에 사람이, 그 23장이 긴데 건너뛰면서 그냥 몇 문장만 제가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경전의 특징은 활자화된 경전을 일단 활자로 해놓으면은 개정판 내기 전에는 딱 그게 고정이 되는데, 산경전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세상이라는 경전이 자본주의 이전하고 자본주의 시대가 달라지고, 식민지 시대와 분단 시대가 다르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사셨던 식민지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 시대가 그게 다 다른 경전입니다. 또 요즘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지털 혁명 이전과 이후 또는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 이게 각각 경전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는 공부가 대단히 힘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된 정신을 가지고 잘 읽어야 하는데, 참된 정신을 다시 차리자는 소태산의 정신개벽 운동은 사실 수은 선생의 다시 개벽 사상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안세명 교무님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창작과 비평
최근호입니다. 2022년 봄호에 우리 정신 차리자 소태산과 정신개벽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싶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원불교 교단에서 후천개벽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너무 적다고 했는데 세명 교무께서는 백산께서는 지난번 도월과 절을 제가 이제 그 좌담을 할 때 도월이 수은 선생을 막 지켜 세우고 소태사는 이제 그런 사상가가 아니다 하고 이거 전혀 다른 사상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수은이나 증산이나 소태산이나 다 개벽 성자들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점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정신 차리자 하는 게 사실은 정신 개벽을 하자는 말씀이고 다만 우리는 수은 시대하고도 또 달라진 그런 지금 현실이라는 산 경전을 연마해야 될 겁니다. 수은 시대로부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한반도가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게 뭐 편의상 날짜를 연도를 잡는다면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맺으면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한반도가 편입이 됐죠. 이거는 수은 선생이 돌아가신 뒤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탄생하시기 15년, 그렇죠.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대각하시고 정신개벽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한반도는 자본주의 시장의 일부가 됐고 또 그 대각하실 무렵에는 일제 식민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이제 수은과 소태산 시대의 차이인데,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물질 개벽의 현실을 수은과는 달리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개벽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은 그 무슨 좌파적인 해석을 들고 나온 해석인가 이렇게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연마를 안 한다는 것은 사립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또는 뭐 공산주의라고 해도 좋죠. 라는 그 낡은 그 공식을 견지하는 것이 낡은 좌파 사상이지. 물질 개벽의 사회 경제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연마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산 경전을 잘 읽는 방법일 뿐입니다. 또 오늘날의 병든 사회를 극복하고 용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물질 개벽에 이러한 물질 개벽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좌파 우파의 틀 안에 가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그 명칭이 적합하냐 하는 데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3차 혁명이 디지털의 도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더 가속도를 내는 단계지 뭐 새로운 혁명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그 논의에 우리가 뭐 끼어들 필요는 없고요. 4차든 3차든 지금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 역시 이런 변화 역시 물질 개벽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본주의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나 디지털 혁명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이 개념이 없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냥 원불교의 용어를 모르는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화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안경전도 제대로 읽고 유념에 대응을 하자고 한다면은 얼마 전에 훈산 총장님께서 여기 예회에 설법하시면서 유념 공부를 얘기하셨는데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유념이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참된 정신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이게 유념의 읽기인데 이 디지털 혁명의 시대도 유념의 대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은 개교폐허에 대한 연모가 필요하고 나와 교단이 새로워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종급사님의 그 세 가지 표 중에 뭐가 기본이냐 하면은 상식적으로 기본이 되는 건 나죠. 내가 새롭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서면은 세상이 더 어지러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순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나부터 먼저 새롭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교단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새롭게 하자.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합니까? 공부는 세 가지 공부를 동시에 하는데 사막 공부나 마찬가지죠. 동시에 하는데 그러나 기본은 나의 마음 공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도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부를 미뤄뒀다가 따라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그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종사님이 남기신 그 교전의 말씀도 우리가 되새기고 알고 또 늘 대종사님 말씀하셨듯이 알았거든 실행을 하고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대종사님이 강조하신 이 산경전도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참된 정신으로 잘 읽어서 알았거든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 특위에서 그런 점을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 기운을 받아서 교단 전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3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보다는 오히려 혁신위원회에 대한 바람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좀 준비를 하시고요. 먼저 다른 질문이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질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먼저 지난번에 그 이제 세 분이 자담하시는 것을 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이제 안세명 교무님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책 여러 가지 그 전에 출판하셨던 책들도 좀 봤는데요.
수은 증산 소태산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민중 사상의 중심인 후천 개벽 사상이 흘러내려와 소태산 스승님과 정산 스승님의 만남이라는 영혼함이 지역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종교적으로 다른데 이 둘이 만나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 융합과 회통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아쉽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돌 선생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분은 해월 선생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수은 선생이 해월이라는 분은 학문도 없고 뭐 신분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인데 이분을 후계자로 정해주신 것도 아주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수은이 남긴 원고를 그야말로 보따리에 싸들고 수십 년을 도망다니면서 그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래서 참 오롯한 신성으로 결국 그것을 인쇄를 해내시고 또 뭐 하여간 그 수은 선생을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신 이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분은 이제 정산종사님 경우는 이제 좀 거꾸로잖아요. 대종사님은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고 정산종사는 나이는 어린 나이지만은 집안이 참 대단한 유학자 집안이라서 거기다가 뭐 신동이셨을 게 분명하고 그래서 유학이 답이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전에 엄청난 유교적 교양을 쌓으셨고 또 뭐 계속 그 후에도 공부를 하셨겠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굉장히 소박한 분인데 이분의 그거를 이제 좀 멋있게 각색을 했달까? 그런 것이 정산종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해월 선생이 그렇게 참 자기 학식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은 선생의 가르침을 오롯이 받아서 참 그걸 후세에 전하고 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소태산 대종사보다 학식도 많고 그런 그 학문적인 식견이 월등한 정산종사께서 그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가방끈이 짧고 별로 아는 것도 많지 않은 대종사님께 그렇게 오롯이 헌신해서 생년에 참 따르고 모시고 했다는 게 이게 사실은 더 대단한 신성이 아닌가. 뭐 그 굳이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수은이 해월을 후계자로 점찍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큰 사건이라고 보는데 물론 여기 이제 지역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한 분은 경상도고 한 분은 전라도고 그래서 그 시대에 이미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거리도 멀고 할 텐데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동학 내에서 동서의 만남은 동학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수은 선생이
처음에 박해를 받아서 피신한 게 남원의 은저감이었고요. 그리고 이 전라도 계실 때 그분이 많은 제자들도 만들고 저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호남 지역이 동학의 본거지처럼 되는 데는 그때 뿌려놓은 씨앗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 때의 영호남의 만남이나 또 소태산과 정산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영호남의 결합, 이런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 댓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현 교헌상 종법사와 교정원장 제도는 이판 사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후천개벽의 새 회상에서는 군주제도에서 민주시대로 하향식 수직적 제도에서 상향식 수평적 시대 평등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제도로 혁신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 주장을 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실 텐데, 조계종 체제를 어느 정도 모범으로 삼고 그 논의가 나온 거는 뭐 개개인은 다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때 그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게 제 짐작이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판승, 사판승을 구별하는 조계종의 모델을 원불교가 따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군주제와 민주제의 대립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대립을 도가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요. 아니, 교정원장 중심에 가면은 그게 뭐 무슨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까? 역시 그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되는데, 대의민주주의를 정법사님을 우두머리에 두고 할 수도 있고, 정법사를 제끼고 총무원장 중심으로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근대 국가의 그런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도가에 맞는 것이냐? 근대 민주주의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게 지자본의의 원칙입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온갖 차별을 없앤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죠. 빈부 차이도 그렇고 남녀 차별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이제 없애자는 사람들은 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지. 지우 차별을 얘기하면은 당신은 왜 그게 차별을 두려고 하느냐? 자기만 지자라고 잘난 척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는 사실 지우의 차등을 두고 권한을 거기에 걸맞게 분배하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1인 1표제를 하는 걸 민주적이라고 보고, 그거는 지우와 관계없잖아요. 빈부와도. 근데 저는 이 1인 1표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우의 차별이 지어지는 흠은 있지만은 그것은 이 속세에서 불가피한 일이고, 지우 차별이 아닌 다른 차별, 돈의 많고 적음, 가령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면은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라고 그럽니다. 돈의 주식을 가진 그 액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은 주주총회를 안 하는 우리 사회 많은 기관이 돈 많은 사람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딱 한 번 안 통하는 시기가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선거 때예요. 왜냐하면 1인 1표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돈을 뿌려가지고 표를 샀는데 요즘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금권의 영향력을 가지고 언론을 장악한다든가 검찰을 장악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선거의 민심을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주주총회에 나가가지고 우아하게 자기 주식 가진 분량대로 해가지고 결정을 보는 만큼 이렇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내심 그 특권층일수록 선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민주제냐 군주제냐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속국가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가에는 맞질 않고 다만 현 원불교의 지도체제가 너무 정법사가 군주적이라고 할 만한 권한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그거는 시정하는 것이 맞고 교정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 또는 뭐 중앙교회에 더 권한을 주는 것 이런 것이 교단 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게 민주제냐 군주제냐 하는 문제라는 것은 도가에는 안 맞는 세속의 모델을 가져오려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 중에 교단 체제와 이단 추교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물질 개벽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교수님께서는 개교표 공부를 새롭게 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디지털 혁명 시대의 정신 개벽은 이 시대 조류에 따라 유무념 공부를 하며 정신 차리기, 마음 알아차리기 등을 해 나가는 것인지요. 교수님은 이 시대 정신 개벽 공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정신 개벽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교전의 공부법에 촘촘히 나와 있습니다. 사막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법의 등급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뭐 덧붙일 말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산경전을 보고서 공부법을 찾아내려고 할 때는 이 산경전이라는 게 시각각으로 변하고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또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공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물질 개벽하고 관련시켜서 말씀드린다면은 물질 개벽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물질이 발달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살고 편해지고 안락해지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연마를 안 한다. 그래서 물질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그게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질 개벽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가 엄청나게 바뀌는 건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거를 제대로 하는 발명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정신개벽의 일꾼들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선 물질 개벽이라는 것은 뭐 사실 두 가지가 연결되는 생각인데, 물질 개벽은 그냥 살기가 편해지고 물질적 생산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 개벽을 하기 위해서, 물질 개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선 이제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만은 그 서양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엄청난 정신적 작업을 해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과학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학혁명도 그렇고 또 이 물질개벽 시대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 학술, 예술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만 해도 그게 얼마나 많은 소위 정신적인 작업, 두뇌 작업이죠. 두뇌 작업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것이 정신개벽, 그 자체가 정신개벽일 수 없는 것은 정신의 개념은 이게 서양에서 물질과 정신을 나눌 때 그 정신이 아니에요. 정전에도 정신이라 하면은 뚜렷하고 고요하여 주착심과 분별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죠. 이건 서양에 없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서양에는 없는 개념인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안세명 교무 그 글 제목처럼 야 정신 차리자 우리 할 때 아주 몸에 익은 개념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럴 때 스피리트란 말을 안 씁니다. 정신 차리자 할 때는 뭐 attention이라든가 take heed라든가 다른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시대가 필요하는 그런 정신 차리기를 물질 개벽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위기가 온 것이지, 살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가 뭐 노력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고 예술이니 이런 것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둘러보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식의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잘 나가서 그걸로 대중들의 길을 죽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유념, 온전한 생각으로 제대로 좀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건데, 그것은 저는 서양의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다 정신 안 차리고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신 차리고 참된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취사한다는 개념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 개벽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신 개벽을 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모두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인류의 위기에 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교단과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이 근본이지만, 그렇다고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부를 미뤄뒀다가 따로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치 뭐 환경이 다르지만 촛불 대항전과 같이 대중이 만들어가는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지혜의 말씀 한 말씀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일, 교단을 새롭게 하는 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 순차적으로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은 역시 나를 새롭게 하는 게 기본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유교의 가르침, 우리가 익숙한 공자님 시대부터 오는 그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내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중국 그 단위에서 나라라는 것은 천하가 아닌 그 일부, 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안케 한다, 고르게 한다. 그 공부에서 역시 기본이 되는 건 수신입니다. 그러나 수신이 끝난 다음에야 제가를 할 수 있고, 제가까지 마쳐야지 치국을 할 수 있고, 치국을 해야지 평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으면은 그거는 부지 하세월이고요. 수신 공부의 일부로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 세상을 어떻게 고르게 할까 하는 그 공부가 함께 가는 것이 나의 수신 공부의 일부이기도 한데, 저는 나와 교단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작업도 그런 똑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 얘기가 뭐였는지 지금 금방 또 잊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그 대중이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함께하는 그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촛불혁명 얘기하셨죠? 네네. 촛불혁명. 우선 이 촛불혁명의 그 경과를 보면은 대종사님이 제시한 그 조직 원리 있잖아요. 헌신적인 핵심 요원 집단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전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차적으로 그런 교단을 생각하셨는데 이게 모든 조직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촛불혁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굉장히 자랑으로 삼죠. 왜냐하면 조직이 없는데도 그렇게 많은 대중이 그렇게 끈질기게 또 질서정연하게 나와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을 퇴출시키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자랑할 만은 한데 그러나 조직이 없다는 게 끝까지 좋은 일은 아니에요. 조직이 없이 그런 변화를 이루어놓으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로채서 따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게 돼요.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참 난감해집니다. 우리 정치사가 그렇잖아요. 4.19 혁명에 학생들이 이렇게 죽고 해서 이승만 정부 퇴출을 시켜놨더니 그거를 그 열매를 가로챈 것은 당시 보수 야당이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무능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가로채기를 당하는데 4.19를 일으킨 백성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단기적으로 백성들이 속수무책이라고 해서 영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후에 5.18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항쟁 끝에 1987년 6월에 드디어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군사독재를 마감했죠. 그래서 우선 대중들이 깨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럴 때
이 대중을 잘 지도하고 이 움직임에 헌신하면서도 자신을 특권하지 않는 기관, 집단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촛불혁명은 촛불 대항진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 2016년, 17년에 대항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를 먹고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다시 그 촛불을 좌절시키고 옛날 박근혜, 이명박 또는 더 멀리 전두환의 시대까지 다시 살리려고 자기들이 빼앗긴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고 애를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신뢰는 신뢰대로 갖고 그게 각자가 한 몫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동시에 대종사님이 제시하는 이런 조직 원리를 어떻게 세상에 실현하는가 하는 걸 우리 모두 연마할 과제이고, 아직 그걸 전체 세상에 못하면은 정법 회상이라고 자임하는 분들부터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